자,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제목을 문 대통령도 못 비벼간 인선 현실의 벽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시청자분도 짐작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인사 일부가 위장전입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3명째인데 청와대는 사과를 했고 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와 정치권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원칙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 지금 야당의 공세는 대통령의 협치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자, 지금이 내각의 3명, 참여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로 저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고 내일 당장 청문회가 시작되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자문료 논란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뒤집게 납부해서 또 논란이 사실 주말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위장전입 문제가 주 이슈였다면 이제 내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KT 스카이라이프로부터 매달 월 1,0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료를 받고 어떤 자문을 해준 건지 그리고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자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위장전입 그 문제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애시당초 후보 지명을 할 때부터 그렇죠. 스스로 밝혔어요. 스스로 밝히고 또 그 딸의 이중국적 문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추가가 됐던 게 이 딸, 두 딸이 있는데요. 그 거제시에 1억 6천만 원짜리 2층 단독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증여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뒤늦게 이제 증여세를 냈다라는 점에서 이거 원래 안 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거 후보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장 전입 문제, 그다음에 뭐 이 논란, 자문료 논란 이런 거 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많은 야당 쪽에서 더 이게 들고 일어나듯이 하는 이유 중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직으로 가는 필수 코스냐 하면서 약간 이렇게 비아냥대처럼 말을 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더구나 진보 정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도덕성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박성민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 위장전입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는 거는 과거 야당 때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그 여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겁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5가지, 이 5가지에 저촉되는 경우는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원천적으로가 아니고 거기다 철저히도 붙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공약이 아주 딱 들어가 있었다. 예,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정치해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봐왔던 거거든요. 누가 그거 넣으십시오. 다음 정부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고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넣으셨어요.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임종석 실장이 이제 나가서 일종의 사과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이게 처음 있는 일 같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그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 번도 예외 없이 빠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 위장 전입 문제예요.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아마 있지 않았나 싶어요. 가장 많은 낙마 사유도 이거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안타깝게 보고 이건 안 된다고 아주 정말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그 캠페인 때 입장이 다르고 국정 운영 때 입장이 다르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각오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표만 받기 위해서 국민에게 던져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본인은 대통령은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일종의 결벽증 같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일각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얘기한 것에 어긋나는 것보다 이것보다 치명적인 사안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데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나와주신 네 분 패널께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야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 해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 내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주신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 자, 김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이 준비되신 것 같은데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비서실장을 통해서 유감과 사과 표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어저께 긴급하게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그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예. 총리로서의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67.1%가 타당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큰 나왔다라는 문제가 점에 없다라고 보는 대해서는 거죠.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5가지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 배제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좀 높이고 보다 고위공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문제되는 사안이 없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인수위원회가 없고 검증을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부터 출발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이고 이낙연 총리 내정자께서도 본인이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진솔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한 마당에 다시 야당이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희가 물론 전 정부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우리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관행에 어떻게 비춰질 때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역시 정치하는 분들의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양해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김상민 전 바른정당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안 정도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아니다. 비서실장이 대신 저 정도 했으면 됐다. 자, 어떤 쪽으로 생각이 가시나요? 이게 좀 이제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권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지난 정부에 또 그동안에 이제 정부들이 해왔던 적폐들을 청산하겠다. 그리고 또 비리들 이제 없는 정부 만들어내겠다. 대한민국 만들어내겠다.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직접 말씀하셨던 비리에 해당하고 적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첫 번째 검찰 개혁을 하고 또 적폐 청산을 이루는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인준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 대상이 그 비리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선 자체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질문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뭐냐면은 이런 큰 이제 국가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어떤 법적 잣대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예전에 적폐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적폐와 또 더 큰 비리들을 청산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대국민적인 힘을 모을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과연 명분을 얻을 수 있을지 굉장히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선거와 통치는 매우 다른 거거든요. 선거는 51대 49의 게임입니다. 51%의 득표를 하면 되는 일이고 통치라는 것은 이제 51%의 국민이 준 것을 60%, 80%, 100% 만들어가면서 협치와 협의를 해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기준점을 낸다는 것은 첫 번째부터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내각이 위장 전입 내각이 된다는 얘기고 한 가지 더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분노하냐. 이게 그동안에 있는 이제 부당한 부의 세습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당한 권력의 남용의 문제예요. 거기서 나온 증여세의 문제,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내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또, 특권층이 할 수 있는 어떤 위장 전임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통치적 의지를 이번에 제대로 서가하면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지난달에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제가 오늘 제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으로 낙마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네. 대부분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강남 8학군에 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저게 말이 돼라고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낙마를 했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 전입 이번에 5가지 배제 사유에 밝히긴 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상조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역시 나온 그 위장 전입 문제가 다 그런 쪽은 최소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위장 전입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 삼는 수준의 위장 전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해보면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 정도면 총리 후보로 괜찮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단 한번 사과를 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이 부분을 사과를 하면 이 다음 사실 청문회 더 힘들어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아마도 이 총리 그리고 장관급 인선이 다 끝나면 그 이후에 한 번은 나와서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아직 그 장관급 인선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만약에 하나 여기서 또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 더 나오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버리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다 거치고 나서 전체 인사에 대한 평을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하면서 그때 이 5대 원칙에 이제 좀 이렇게 위배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원칙을 밝혔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나와서 사과를 할 상황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 발표가 필요하긴 하나 아직 때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본인이 강조해서 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약속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경중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 정말로 그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얘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대선에 후보자로서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얘기였어요. 그 말을 맞아. 그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요. 네. 그 말. 과정이 공정해야 돼요. 공정이 뭡니까? 불편, 부당해요. 정해진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 정해놨어요. 안타깝게도 6명의 내정자 중에서 현재 3명이 위장전입입니다. 청와대 시스템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알고도 그냥 넘어갔거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거 그냥 대강 넘어가려고 해서는 이거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높기 때문에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론은 항상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전 지금 백성문 변호사 얘기에도 하나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과거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은 학교 문제나 이런데 저는 2가지 다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낙연 총리 내정자 부인이 강남의 논현동으로 주소를 옮겼어요. 학생들만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더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습니다. 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선생님들에게 들은 얘기는 선생님들이 강남에 갈 수 있다면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돈을 쓰든지 뭘 하든지 다 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그 성사되지 않았다고 없었던 문제 되지 않습니다. 총리 후보의 부인의 입장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다른 자리도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뭐죠? 지위나 힘을 가지고 부당하게 그런 거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한쪽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국민이 불만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공정거래위원장 그렇게 올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분이 어디 가서 공정거래 문제를 공정을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저는 대통령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무게, 대통령이 가지는 판단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하신 공약을 야당이
다른 공약도 그러면 다 100%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100% 지키려고 노력을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해야죠. 제가 얘기한 예, 일자리 예. 문제에 대한 얘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나 재벌 개혁하는 문제는 언론 개혁하는 것이 후보가 그 후보 시절에 많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잘 안 지켜질 때 또는 다른 반발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될 때에도 그럼 대통령이 나와서 다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잠깐만.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5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를 약속한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겸허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사 기준의 원칙을 이 5가지를 야당도 다 동의해서 다 적용시키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니 제가 뭐 좀 얘기한다면 조금 이 문제가 예, 지금 제가 아까 본질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정치 공세로 얘기되면 안 돼요. 예, 예. 우리가 그러면 야당도 그럴 거고 여당이면 야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 촛불 집회 광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게 나라냐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왜 나라냐면은 이 법과 원칙의 적용이 국민들은 다 받는데 특권층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다 어려운데 소수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부와 예, 예. 권한의 획득을 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위장전입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위장전입은 다 해도 되는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겁니다.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좀 역량과 다른 이거 약간 극단적 그거는 주장인데요. 아니, 진행을 좀 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중에 국민들이 다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위장이 준입의 문제들, 지금 이 어차피 또 이게 국민 나중에 세금의 이 주제를 문제들. 좀 제가 네. 짧게 얘기하시고 짧게 들어갈게요. 김현 전 의원 얘기한 거에 예, 대해서 예.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문제를 자꾸 넓혀가지고 일반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자,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많은 공약 가운데 저는 다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노력은 해야 합니다. 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경제 주체들과 아니면 다른 파트너들과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다른 부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인사권은 대통령이 다른 거 핑계대지 않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100%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얘기를 또 안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위장전입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문제 몰랐 나와요? 몰랐나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그동안 다 나왔던 문제고 야당은 반대했고 여당은 옹호하려고 했고 입장만 바뀌었지만 또 역할은 다 똑같았었어요. 그러면서 또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야 간에 이거 좀 논의해서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까지도 심지어는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예.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인사권자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 있는 위치에서 유리한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 차례. 이거 이번에 깨야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현실에 잘 정리되지 않는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약속을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생각해볼 문제가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과거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가릴 것 없이 사실 인사 문제는 계속 불거졌거든요. 툭하면 나오는 게 위장전입, 이중국적, 논문 표절. 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 공수가 달라지고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입장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는 이 인사 기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구체적으로 좀 이 기준을 좀 완화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박성준 청와대 대변인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부대변인 시절 또는 대변인 시절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할 때 사실은 당시 여당 후보들의 그 비리나 결격 사유가 8가지, 9가지일 때 아마 낙마됐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낙마도 아니고요. 사실은 임명이 됐습니다. 장관의 경우는 네, 임명이 예, 됐고 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유장전입 한 가지 때문에 낙마된 사람은 아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 그 문제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거는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거나 아니면 자녀의 이중국적인 문제나 병역
면탈의 문제가 예, 있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문제가 되는 발언, 친일적 발언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총리가 낙마됐던 경우가 있고요. 특히 그 총리 중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아주 극도로 국민들의 정서상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 총리가 낙마됐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예. 정부 때는 사실 그 정관예우 문제가 꽤 논란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심각했던 거죠. 그 수준이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에 뭐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했지만 이분은 공직에서 떠난 지 꽤 된 시점에서 그 역할을 하셨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야당의 여당일 때 방금 야당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얘기하신 거죠? 야당일 때 여당,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공수가 달라서 무원칙하게 마치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다 없던 걸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낙마됐던 사례를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공약사항을 내게 된 배경 역시 고위공직자는 정말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기준과 원칙을 명료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긴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더구나 야당에서 이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한 문제를 인준을 거부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분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까지 얹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지금 패키지로 가고 있는 거라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동안 국정 공백이고 가뭄이니 여러 가지 경제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결정적 결격 사유가 그러니까 유장 전입의 문제냐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이 마당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또 뭡니까? 되자마자 야당 대표를 만났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모셔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자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방향이 가면서 마치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또는 위장 전입의 문제를 과거 회기로 돌렸기 때문에 이것은 결격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게 지금 저희 여당의 입장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내웠던 그 결격 사유는 존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고위공직자라고 봐주고 고위공직자라고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덮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왕에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그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판단하고 청문회 채택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건지 말 건지를 해서 거기서 결격 사유가 있다면은 반대 사유를 밝히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지금 그걸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되게 좀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당도 원죄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좀 과도하게 원칙을 좀 높여서 공격을 해서 뭐 사실 낙마를 시켰던 사례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강훈식 대변인이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과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새로운 인사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 전 전적으로 좀 동감을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똑같은 사안입니다. 위장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때 사회 분위기에서는 안 돼 하면 낙마하고 이 정도 넘어가 주지 하면 또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똑같은 걸 보고. 최소한의 기준은 국회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위장 전입 관련해서도 어떤 사실 원칙을 좀 만들 수 있잖아요. 위장 전입도 어떤 경우까지는 그래도 넘어가 주자. 아니면 여기는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 고위공직자가 되시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좀 이런 말씀드리고 하지만 탈탈 털면 안 나오는 분은 없습니다. 뭐라도.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지금 국정 초기에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무기한 이렇게 국정 공백이 생기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김상민 전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이 나왔듯이 탈탈 털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 고위직에 앉힐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여태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정치권에서 인선 원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합의와 소통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정말 여야가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제 합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은 국민 이 통치의 어떤 기준 속에서 원칙을 얘기할 때
이 정치권에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의 내가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 적용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에 대한 태도가 마치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세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이제 지금 현재 여당에서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왜 공세이냐, 이런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가장 적용을 받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었고, 아까 5대 비리 적폐라고 얘기했던 건 국민적 공감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가 적용받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현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뭐 조율을 해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도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에서 이 정치권과 국민과 소통을 해갈 것인지, 여론조사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강행할 것인지, 이거 여부에 따라 문재인 현 정부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되게 중요하게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박 전 대변인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 이야기를 좀 좁혀서, 사실 만약에 이낙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은 여당은 물론 야당 자체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는 게, 내각을 출범하자마자 바로 총리 후보자를 발목을 잡았다라는 여론의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를 또 얘기하면서 그런 당신들은 얼마나 깨끗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위장 전입은 숫자가 상당히 많더군요. 그 당시 여당이 옹호했던 논리는 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문제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낙마가 이루어질 경우 이렇게 비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앵커의 질문이 상당히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의도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저 위장 전입한 건 국민이 표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임명권자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선의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저도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문제가 여기서 덜컥 걸려버리면 안 좋죠. 안 좋을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이분 낙마시켜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원칙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6명 지명자 중에 3명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낙연 후보자 얘기 나왔을 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까지 이러다 묻혀가면은 이 대통령이 해놨던 약속과 원칙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문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때 당선인 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김용준 총리 내정자. 야당에서 부결시켰어요. 안 됐습니다. 김종필 DJP 연합으로 됐던 김종필 총리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거 아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할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공약을 하신 거라 그거예요. 모르고 덜커덕 공약을 해놨는데, 아이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탈탈 털어 안 나오는 사람 없네 이게 아니고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다 얘기했던 거예요. 탈탈 털면 안 나오는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그대로 얘기하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같은 분 제가 볼 땐 탈탈 털어도 잘 나올 거 없을 거예요. 어떤 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당신은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 탈탈 털어보시라고. 나올 거 없습니다. 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국가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는 아픔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적폐 청산이 뭡니까? 적폐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 이번에 드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만한 적폐가 어디 있어요? 그 적폐, 위장 전입의 적폐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에 유야무야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이거 없었던 걸 이렇게 하고 합시다. 이것만 더 적폐가 또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중잣대만큼 더 큰 대한민국 적폐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정리해야죠. 자, 김현 대변인께 반론 기회 드릴게요. 적폐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던 분들이 오늘 적폐란 말을 많이 쓰셔가지고 본인들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5가지 예. 기준이 적폐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국정농단과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을 파탄 지경에 간 것에 대해서 적폐를 얘기한 거고 그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지. 예. 유장 전입이나 이 몇 가지 사유가 그 고위공직자가 되는 결격 사유라고 얘기한 거지. 예. 이것이 적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엊그저께 비서실장이 나와서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우원식 원내대변인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정치권이 고민을 해야 될 숙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아침에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인데요.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장 전입의 문제나 부동산 투기 문제 뭐 포함해서 병역 면탈인데 국민 감정에서 가장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젊은 시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탄받았던 것이 아마 1순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겠죠. 예를 들어서 자연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냈던 그런 과거 선례가 있었고. 땅을 사랑하신다고 한 게 있었죠? 네. 땅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고 오피스텔도 무슨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밝혀져서 암이 아닌 것이 밝혀져서 남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하게 된 거다. 이런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을 때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논문 표절도 그냥 표절이 아니라 복사기 수준의 논문 표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각주 몇 개 안 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자진해서 논문 표절한 것을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좀 완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 위장 전입의 문제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과 그다음에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 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그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형태의 그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잠깐만요. 하나가 뭐지? 세금 탈루. 세금 탈루도 그러니까 정말 그 뭐 몇천만 원 가량의 세금 탈루를 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 그리고 이것이 몇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낙마 요인이 되지 않았나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에서 얘기하시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선택받은 많은 공약사항은 국민적 합의 또는 국회의 존중 이것을 통해서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오늘 좀 머리를 맞대서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요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 이 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자 폭탄 이야기인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참 특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인 경대수 의원이 난데없이 자기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 탈골 CT 및 MRI 사진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인사청문위원인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제 아들의 질환은 2000년 초등학교 때 발병했는데 당시 8살이었습니다. 해당 질병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셨는데 김상규 전 의원. 사실 저 얘기뿐만 아니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회의를 하는 이 각 당 대표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라는 토로를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당연히 뭐 현직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국민이 보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문자로까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나쁜 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데 문자의 내용적인 문제겠죠. 뭐 욕설이라든지 또는 협박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로 인해서 그 심지어는 공적 이제 사회 진행하는 사람들도 뭔가의 어떤 불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하는 행위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고회의를 하는 내용이 아주 적합한 내용들의 문자를 그렇죠. 보냈다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라는 또 그거는 뭐 누가 이제 하더라고요. 그 전략적인 어떤 이제 문자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겠죠. 누구나.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민과 국민은 그 시간의 타이밍에 그런 게 있는지를 잘 알 길이 별로 없는 거죠. 하나 또 요즘에 워낙 이제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또 모든 정치 행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SNS나 온라인이나 또 기타 등등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래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집단 그룹이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어떤 반발을 갖고 있는 그룹이 이제 형성이 돼 버렸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발언한 가운데 이제 총리의 어떤 비유를 물건으로 비유한다든지 또는 뭐 인민 독재, 뭐 기타 등등 자극적인 상대 진영이 이제 자극할 만한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한 의원들이 꽤 있었는데 이분도 굉장히 자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인데 욕설 섞인 문자를 하도 봐서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뭘 안 해?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운동 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 사실에 근거한 무차별 욕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법률가인 백성문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 그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욕설을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글을 남기면 그건 정보통신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을 또 거론하는 부분은 그렇죠. 그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들이 정치의식이 높아져서 저런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뭐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보낼 수 있지만 그게 뭐 시간이나 뭐 그다음에 아까 내용이나 이게 허용된 도를 넘어서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에 상대 진영에서 계속 공격을 했던 게 패권주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선, 나머지는 다 악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상대방 쪽에서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의 그 패권주의라는 표현을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없애는 것처럼 보여요.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 뭐 뉴질랜드로 가고 소위 옆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다 지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만약에 이게 조직화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라면 다시 그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너무 과도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주제 나왔으니까 요 나머지 분들께 질문 드리니까 한번 판단을 좀 해봐 주시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자 폭탄 이 현상들 뭐 일부에서는 일부 전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항의 문자 보내는 정도인데 이걸 갖고 왜 이렇게 발끈하냐 이렇게 반응도 있는데 정말로 정치 참여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참여사 단계가 아니라 간섭 내지는 어떤 협박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자, 한 분 한 분께 질문 드리는데 먼저 김현 대변인은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떤 수위라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뭐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에 국민들이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마치 특정 세력의 집단적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면 좀 안 맞죠. 왜냐하면은 유권자가 4,300만 명인데 그중에 그 실시간으로 청문회를 보는 유권자는 정말 대단히 많겠죠. 한 1,000만 명 가까이 보다가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팩트가 잘못됐다거나 좀 과도한 질문을 하는 분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청문회를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문자를 받으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저는 제기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원내 수석 부대표 때인데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냐. 원내수석 부대표 한다는 건 아마 이현주 의원실에서 문자를 보냈을 겁니다. 많은 그 본인들이 지지하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이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각광받는 정치인이었고요. 불과 이제 그 대선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저도 이현주 의원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TV 출연한다거나 후원회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대정부 질문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현주 의원이 직접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이현주 의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젊은 층에. 그래서 각광받는 정치인이 당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낙연 총리 내정자한테 물건을 내다 살 수 없는 지경에 하자에 있는 물건이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총리 내정자에게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대를 많이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망이 크니까 그 지지했던 분들이 이 문자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국정원 여직원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했던 것도 주로 SNS상에서 여론을 작업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고 막말과 욕설과 진짜 비난을 위한 문자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사표시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기 김의원 대변인께서도 때문에 문자 폭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문자 폭탄이 아니라 사무실에 업무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마비가 됐었고요. 전화가 하도 와서 그런 건가요? 저는 막 어버이연합회, 뭐 자유청년연맹, 뭐 그런 데서 굉장히 욕설과 비방, 뭐 제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포함해서 공격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고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당시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또 한편에 비판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도 정치인의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잣대니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하나의 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여든 야든 예를 들어서 야당의 정치인이 그렇게 공격받으면 아마 칭찬받는 문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게 정말 송곳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지지자도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이 특정 집단에 의한 공격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치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속이 넓으시네요. 네. 제가 이게 뭐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문자로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욕설을 퍼붓고 문자로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폭력만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어 폭력이 이제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문자 폭력이라는 것이 새로 도입된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이유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조금 전에 백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오죽하면 안희정 지사가 후보 시절에 이 문자 폭력에 대해서 문자 폭탄에 대해서 정말 정 떨어진다고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얘기를 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박근혜 정부를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몰았던 이유 중에 하나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뭐였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과 결정과 그분들의 움직임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다 공격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정행사장에 가가지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탄 보내는 거 이것보다 더한 블랙리스트보다 더한 이 정서적인 테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반복되는 이 현상이 있어서 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점잖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이제 경대수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 문제를 꼭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청문위원으로 총리 후보자의 문제를 제기하러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사과하는 저런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남의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적어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성정입니다. 예, 예. 나는 우리 자식은 나는 위장전입 안 했는지 내 자식은 병역 문제 없는지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경대수 의원이나 강효상 의원이나 그 문제를 제기를 받았어요.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자리였다면 본인들이 청문위원회 자리를 사양했어야 합니다. 지적받는 거거든요. 아니, 본인이 나가서 본인의 문제 뒤로 해놓고 그 지적하는 그런 이유 배반적. 본인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그럼요. 위치는 고사를 했어야 된다. 당연하죠. 고사를 해야 하고 이 문제를 청문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에서도 이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을 아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스운 것 아닙니까? 정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남간다고 똑같은 사람들. 저런 것들이야말로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게 문자 폭탄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보내는 청문위원들 정말로 잘 골라야 되겠구나 하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김의원 대변인께서 하기 전, 김상민 전 의원께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뭐 드리고 반론 싶은 있으신 것 거는 같아서. 이제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자꾸 대통령과 결부시켜가지고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자연인 또는 정치인 시절의 경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지금 마치 청문회상에서 있는 국민들의 반응, 격한 반응과 좀 뭐 부적절한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의사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영역의 대통령을 좀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는 것 너무 같고. 건건이 다 대통령을 걸고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론을 보는 것 하나도 댓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 밑에 댓글이 남녀의 비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리느냐, 몇백 개의 댓글이 달리느냐, 또 댓글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또 그러면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원들의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대응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있다면 정론관에서 본인의 입장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최상의 권리이자 의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김상민 전 의원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의 정치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특정화의 어떤 그룹에 예를 들어서 조직화가 된지 아닌지는 사실 밝히기가 매우 어려워요. 유추하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그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어디서 나서서 될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이 문제가 또 이제 귀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이제 정치인, 공직자들의 기준과 삶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귀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이 원칙의 잣대가 자신에게 이제 잣대가 먼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적용을 다른 얘기하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는 국민적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바른정당에 이제 하태경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현주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보냈더라고요. 문자 폭탄 맞을 때가 전성기다. 그러니까 그거 뭐 또 이렇게 욕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아라 뭐 이런 뭐 뜻 그게 같으네요. 뭐 운명적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쿨하게 넘어가면서 정치인이 국민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과 막 머리 붙들고 할 일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의 국민적 수준이 좋은지 나쁜지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성규 전 아주 짧게요. 대변인께서 아주 짧게 말씀하시겠다고 요청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사건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은 문자를 보내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정말로 지지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는 분들이 상당수인 거는 뭐 다들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어느 기회가 있을 때 차 한잔 마시면서라도 우리 이제 같이 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좀 다 이해하고 갑시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셔도 참 괜찮지 않은가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좀 살짝 했는데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 역시 또 양쪽으로 갈려서 또 의견이 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모습은 사드 배치를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를 조금 느끼게 하는데 지난주부터 정권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 각 부처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문제 관련한 보고를 했는데 대개 그전까지 다른 부처들은 대통령 맞춤형 보고, 그러니까 대선 공약을 따라가는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만큼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의 보고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김상민 전 의원께서 아니면 박수근 전 작가 소개해 주시죠. 그날 보고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대통령 입장하고는 다른 보고를 했어요, 조금. 네, 그렇죠. 뭐 딱 요약하자면 국회 비준이 이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은 이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 상호 방위 조약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사드 문제도 소파의 규정에 이미 그 전략적인 무기는 미국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다. 소파의 규정 역시 국회에서 비준한 내용이다. 그걸 별도로 비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용기 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기획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제가 보도 내용에서는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면은 이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관해서 어떤 소신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뭐 지속적인 방향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입장이 다른 내용을 밝혔는데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사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비준을 하냐, 방위비 분담금을 하냐, 트럼프가 이렇게 했냐,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이면 합의가 있냐 이러시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란 이 사람이 굉장히 돌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 거기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치고 지르고 이런데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5년 동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15불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나 사드 도로 갖고 가라라는 심상정 후보님이나 도대체 이 본질이 뭔지를 이걸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는 의도된 발언 비슷한 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국론 분열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분 발언이,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다 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까? 심상정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사드란 무기가 우리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미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토론했죠. 그걸 가지고 자, 우리 맨날 그렇게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중국 눈치나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돈을 요구하는 거죠, 미국에서.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셨지만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저렇게 토론이 붙었는데 뾰족한 방법은 없었는데 역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들어섰는데도 지금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국방부는 일단 대통령 입장과 다른 의견 표명을 했고 문제는 이 국정기획위원회, 지금 인수위 격입니다. 여기서도 국방부의 입장 표명에 별다른 지적, 비판 안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다른 부처들이 아마 대통령 기조와 다른 보고를 하게 되면 질책을 하고 비판이 꽤 나왔는데 어쩐 일인지 국정기획위원회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짐작해 하는데 일단 요거는 김현 대변인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청와대나 그다음에 여당의 분위기는 진짜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이제 4개국 특사, 그다음에 뭐 유럽도 다녀오고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 보고가 있었죠. 그 특사단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중국 특사의 경우에 중국 측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찬 특사 다녀온 이후에 롯데 그 매장 그 이제 운영되던 게 영업이 다시 정지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은 매우 완강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적 동의와 국회 차원에서의 협의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 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2017년 현재로서의 그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 과제가 아닌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에 있는 분들은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내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또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국회 비준이 반드시 걸쳐야 된다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특사단이 다녀오고 나서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변화된 국제 질서와 환경에 맞추어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중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분 패널께 자 지금 뭐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넘겨야 된다 했는데 그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써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사드 배치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인 걸 원점에 돌리기도 이것도 아주 문제가 있다는 분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가 두 가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지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써주신 분은 앞에다 꽂아주시죠. 자 먼저 준비된 분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가 아주 짧게 썼는데 아주 강렬합니다. 네, 사실상 끝. 왜냐하면 지금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회 비준동의 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저는 순전하게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닌데 그 당시에 사실 문재인 후보 시절에는 어떻게든 이 사드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좀 힘들었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북한에 미사일 쐈던 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죠. 그 엑스밴드 레이더로 우리 뭐 다 확인을 했었다. 뭐 그게 또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드가 가동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드 처음에 도입되는 과정이 사실 이 전 정권이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 전까지 사드 안 할 것처럼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거의 거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사드 괴담이 많이 양산이 됐고 그것 때문에 사드에 반대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다 인정을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되돌리는 건 국가 간의 신뢰 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라도 사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절차. 그러니까 저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대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전부 이렇게 설득하는 절차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사드의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지금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상 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돌리기나 뭐나 이건 어려운 거고 다만 국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이 사드와 설명을 관련된 하는 과정이 설명이나,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김의원 대변인은 뭐라고 쓰셨나요? 저도 앞서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적 동의와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합의와 그다음에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그 갈등 과제였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치러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여전히 미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희가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와 그다음에 이제 뭐 작전 지휘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에 관련된 문제가 워낙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안보 문제가 새로운 정부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드 배치와 둘러싼 이 국론 분열을 어쨌든 그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그다음 국회에서의 비준 절차 이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그 직접적인 논의가 정말 중요하죠. 왜 저희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또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다는 봅니다. 건 보면은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걸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뒤늦었지만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예,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뭐 백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이제 정리가 끝났거든요. 원칙이 뭐냐? 사실 이제 사드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전략 무기를 들여놓는 문제에 관해서 국민에게 이렇게 다 까발리는 나라 없습니다. 전략 무기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대응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준비하고 비밀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들어와도 어디에 배치하는지 하는 건 보안 사안 중에 보안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배치되는 그 차량이 중계가 됐어요. 중계가 되고 어디에 배치되고 정말로 이 안보가 가장 시급한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당에서는 공론화가 좀 부족했다. 그 문제 삼자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미숙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공론화라고 하는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할 수 없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라 3년 이상 논의를 거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복잡해진 거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중국의 반발을 조금 더 키운 측면은 있거든요. 성주 시민들의, 성주 군민들의 그 불안감을 더 유발한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이 문제,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을 얘기로 한다면은 선거 캠페인 할 때 하고 국정을 운영할 때 하고 입장이 달라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정기획에서 국방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할 때 또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인 소파에 근거할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간 것이고요. 이대로 가서 어쨌거나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설득해야죠. 중국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찬 전 총리께서 갔다 오셔서 중국이 생각보다 완강하더라 얘기했는데 뭐 그 예상했던 일이죠. 완강할 수밖에 없고 완강할 수 있도록 사실 분위기도 만들어 왔죠. 이거 풀어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외교적인 중요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 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우왕좌왕의 모습이 꽤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냐, 미국의 입장을 생각할 것이냐입니다. 중국은 지금 무식하게 무대뽀로 지금 보복한다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리 있다고 점잖게 한 발짝 물러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표현의 방식의 차이일 뿐 미국이 사드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알아야 합니다. 국민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 두 분과 같은 내용인데 약간 온도차가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김상민 전 의원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드 배치 현 유지로 썼는데요. 이제 뭐 미국의 입장이 어떻고 또 중국의 입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 전에 네. 왜 사드를 배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과 우리 대치되는 상황이죠. 근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이제 불안정한 독재자입니다. 네. 그 손에 뭐냐면 핵무기의 키 버튼이 있어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핵무기가 실제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피할 길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사드 배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했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요 비용을 우리가 이제 치르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쟁이 일어나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정치적인 어떤 공방과 논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법률적인 과정에 있어서 다 끝난 문제가 왜 국회 비준을 또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국가적인 가장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이 명쾌하고 원칙에 근거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제 지도자로서 신뢰받을 수가 없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다. 그 게다가 이제 여론을 어떤 선동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그 조사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뭐 중국의 심기가 풀어졌다라는 식의 뉘앙스라든지 그래서 롯데 매장이 뭐 됐다.
아니 그거와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 안보에 무슨 상관이 있는 문제인지 저는 심각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제기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어려움을 또 얘기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문제가 중국에 관련된 문제로 비롯된 게 아니라 사실은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로 또 중국의 반응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분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다 조금씩 온도차가 있으시군요.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의견에 더 귀 기울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무거운 주제를 연속해서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게 10년 만에 퍼스트 레이디를 만났다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이틀 전에는 대학로에서 공연장에서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영화를 연극을 네. 관람했다는 건데 연극 관람자도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영부인이 가서 연극을 보겠다라고 통보한 게 아니라 그냥 청와대에서 예매를 해서 수행원과 함께 4명이 이등병의 편지라고요. 이등병의 엄마라고 이제 군 의문사 관련.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그렇죠. 억울하게 이제 피해를 본 그런 그 의문사의 사람들이죠.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직접 출연도 하는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연극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가서 제작진도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고 하고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 바로 굉장히 슬픈 내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봐도 이 군 의문사 관련한 내용들은 눈물을 안 흘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도 연극을 보는 내내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마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영부인과 몇몇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서 관람을 한 건데 사실 청와대가 이걸 알린 게 아닙니다. 그 연극 관계자가 본인의 SNS상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제 회자가 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글쎄요,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흘렀다기보다는 조용한 행보를 가는 데 드러난 거거든요.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청와대 그 상황을 좀 아시고 그때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용히 관람을 하고 갔다. 글쎄요, 이게 더 반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조용히 관람을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이 문제도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보다는 조용히 미담 수준으로 뒤에서 회자되는 것이 훨씬 좋고요. 네. 김정숙 여사의 그 대통령 당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참 영부인으로서 좋은 일 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언론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요. 지난번 거제 갈 때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심지어는 대통령 전용기를 안 타고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것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거제 가가지고도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촬영이 돼가지고 경로당 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도 나올 정도로 물론 초기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가 있어요. 대통령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조용하게 내조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좋아하지만은 전면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부감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집행하는 정책 관계자들, 행정부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뭐 아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윤옥 여사가 딱 한 파트를 맡아서 한 것이 있어요. 한식 세계화. 누구든지 다 얘기했어요.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에 한식을 국제사회에 많이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한류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한식도 한류의 바람으로 같이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 또 다른 것은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그 주변에 붙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어난 문제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앵커께서 조금 전에 사소한 거 말씀드리면 10년 만에 영부인이 아니고요. 4년 만이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죠. 김여정 여사가 있었으니까 그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계산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양단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언론이나 일반의 관심이 조금 좀 한 발짝 뒤로 좀 떨어져 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 대변인께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 취임 당일도 그렇고요. 취임 이후에 보면은 작은 행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사실 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약간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자, 여당 대변인으로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저희가 후보 시절에 보면 가족들이 전부 다 그 검증의 대상인 이유는 그러니까 대통령, 물론 뽑는 건 대통령이지만 그 가족들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 모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고요. 최근에 민원을 만나서 컵라면을 나눠서 먹었다는 얘기도 일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탈하게 좀 청와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평소에 김정숙 여사님의 말씀이세요. 남대문에 가서 장을 보고 싶다도 얘기 있었던 거고, 그동안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게 기존의 역사였다면, 올해 대통령께서 강화문 대통령을 목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여사님들도 역시 이전하고 좀 다르게 국민들과 차분하게 소통하고, 그것이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제가 앞서 우리 권양숙 여사님도 사실은 작은 도서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이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애들에게 책도 읽어주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론의 보도가 어떤 때는 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저희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여사님이 언론의 흐름을 이렇게 차분히 설명하면서 그런 쓴소리도 좀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셨고요. 근데 아마 여느 역대 저 여사님이 다 했던 거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는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는 이게 구전으로 전달이 됐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늦었겠죠. 퍼지는 속도가. 최근에는 SNS가 워낙 발달해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보완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동영상으로 올리고 퍼날르고 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또 다른 현대화된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활동이 없었냐? 아닙니다. 다 대통령들이 국민과 소통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이제 진짜 일관되게 추진했느냐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무언가 약간 품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온 김에 과거 역대 영부인 얘기 조금 해보죠. 백 변호사는 기억나는 영부인의 행동 어떤 게 좀 있나요? 사실 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을 쭉 보면서 기억에 나는 건 좋지 않은 쪽으로 이순재 여사 좀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영부인이 도드라지게 외부적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고, 지금 이제 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이제 사실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SNS라는 것도 많이 발달하고, 지금은 소위 SNS에 사진 한 장이 퍼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몇백만에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더 두드러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전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대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불통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스타일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 얘기 듣다가 배고픈 것부터 해결하자로 들어가서 컵라면을 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나 좀 소탈하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옆집의 아주머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박성규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지나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런 내용이라면 지나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수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언가 무슨 사업, 아까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거창하게 뭘 벌이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정부일 비슷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준이었죠, 국민들을 좀. 찾아가고 국민들의 아픔을 나누는 이런 행보라면 이거는 지나쳐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다른 영부인보다 아까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지금 현재 계시는 여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김상민 전 의원은 기억나는 영부인 그리고 영부인의 활동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좀 기억이 나고 인상적이었던 그 영부인님이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에게는 뭐 그냥 그다지 뭐 다가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지금 개인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언론적 관심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관심이 이렇게 있어지는데 그 행보에 대해서 아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심스럽게 저는 아마 말씀 좀 해주셨어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가 더 조심스러워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여사님의 행보가 액션이 되게 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분이 예전에 성악을 전공하셨었죠. 그렇죠. 음악을 하셨어요. 특정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보통 보면은 음악을 해도 기악을 하거나 피아노를 하거나 뭐 이런 그룹과 또 성악을 한 또의 기질이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그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네, 왜냐면 그 오페라를 하고 또 팀워크를 하고 또 대중과 이제 호흡을 하는 어떤 이런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쇼맨십도 있고 또 활발하고 또 유쾌한 어떤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 속에서도 지금의 여러 가지 거 나오지 않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행보를 해도 액션이 되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칫 소통을 노력하려고 하는데 소통을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나 이제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 그래서 아마 작은 행동을 해도 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행보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쾌하고 편안하게. 네, 그 부분들은 좀 잘 이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지만이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여사님은 메시지의 중심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과 국정의 메시지는 핵심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영부인이 여사님이 이렇게 내조했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아픈 국민을 위해서 돌봐왔다는 얘기가 이 행보의 지난 이후에 템포들이 나와야지 무슨 액션을 취하면 거기서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저는 좋은 어떤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이제 좋은 의미에 있어서 생각을 좀. 김현 대변인께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는 아주 딱 좋아 보인다 정도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숙 여사께서 과연 향후에는 어떤 스타일의 영부인으로 기록이 될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아마 비서실장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의 그 안사람으로 이렇게 본인이 특별히 대외 활동을 안 하셨지요. 공직에 계실 때도 그랬고 변호사일 때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어쨌든 부산에서 그렇죠.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에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시고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성정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특히 5년은 전세를 살고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활동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먹는 식사 비용이나 뭐 그 반려견에 대한 이 사료비 이런 것도 다 자비로 드리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과 네 분이 협의하에 진행된 내용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5년 동안 잘 보내다가 다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뜻을 온전하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같이 실천하실 분이 아마 여사님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뭐 부각되는 것은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긴 하지만 인수위 기간에 이제 뭐 미담 사례를 굉장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정도일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외교 무대에서는 이제 동반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대통령이 못 가시는 곳, 특히 이제 호남 특사라고 자처하셔서 호남 특사, 호남 특보 이런 별명으로 특보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그러니까 여사님이 후보 시절에 다니면서 약속했던 게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금 상태는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다 동의한 것처럼 얘기하셔서 동의 안 하셨나요? 저는 동의는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조금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언론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모습은 좋지만 언론에 이렇게 과도하게 비춰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플러스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 중에 하나가 좀 거친 표현입니다. 좀 나댄다, 너무 앞장선다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 걱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것이 일상화되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일이 방송을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하는 쪽으로 변질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부터는 그게 기준이 돼서 옆에 있는 보좌관들, 옆에 모시는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가 따라붙게 되고 그 관련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붙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부분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봤고 그것이 안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언론이 과다하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하나 말씀은 지금 뭐 김현천 의원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도 줄이고 무슨 격이 없는 대화도 하고 참모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도 하고 다 이제 좋은데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못해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전 대통령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해왔던 일이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뭐 제가 같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대통령과 치열한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정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좀 결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한쪽의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측면도 살펴볼 그런 좀 차분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제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조금 전에 박 전 의원님께서 나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뭐 물론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취지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표현은 조금 과할 수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제가 조금 전에 과하다고 말씀드리고 한 그러니까 얘기예요. 나댄다는 표현이 좀 과한 그 표현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도 또 토론이 붙네요. 김상민 전 의원께서도 무슨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진짜 대한민국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잘 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김의원 대변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되라고 너무 좋은 말만 해드리면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사님이 호남의 특보다 그리고 공약을 한 게 있으니까 가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 우리 김영수 여사님을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소 그런 데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은 이제 불필요한 잡음들 또 그걸 이뤄가는 과정 속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비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여사님의 어떤 뭐 성악을 해서 이제 행동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액션에서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고 유쾌한 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거기부터 비롯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이제 행보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진에 봤을 때 국회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장면에 여사님이 막 즐거우니까 손 흔들어주고 국회의원들에게 막 해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이 약속이죠. 뭐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공약을 뭐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영부인의 행보에서 우려, 걱정 그리고 이쪽은 이 정도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